어머니,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진짜 짜증나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5억짜리 집 사주셨다고 제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실 거면 차라리 받지 말 걸 그랬네요. 내가 너 키우려고 30년을 교단해. 진짜 환장하겠네. 그 30년 얘기 좀 그만하시죠. 누가 도와달래요? 제 인생 이제 좀 내버려두세요, 진짜. 손주들 학원비 아까우신 거예요. 뭐 얼마 하지도 않는 돈으로 자꾸 참견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남편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요. 매일 와서 잔소리 하시고 저희도 다 컸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니 나는 그저.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은퇴한 김명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돈 때문에 무너질 뻔했던 가족 관계를 바로잡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서입니다. 5억짜리 신혼집을 선물했던 제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죠. 며느리의 냉대, 손주들과의 이별, 아들의 무기력함. 매일 밤 혼자 흘린 눈물이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 결단이 비록 아프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하지만 저는 벌써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 늦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물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들 내외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늘 뜻대로 되지는 않나 봅니다. 교직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월급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도 들고 퇴직금도 차곡차곡 모았죠.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모은 돈이 5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 신혼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 지은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구축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단 한치의 고민도 없이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부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님, 주말마다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는 지은이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의 빛나는 눈빛을 보며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는 걸.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집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매 순간이 힘들었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 때면 옆자리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봄날의 꽃이 영원할 수 없듯이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점차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자주 오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변화는 미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져 갔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느라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현관문 앞에서 들은 며느리의 말에 발걸음을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까지. 피곤하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손주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오면 반갑게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의 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우리 돈 많이 쓴대. 5살 된 손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손주들에게까지 저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손주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용돈 좀 줄여도 될까요? 매달 30만 원씩 주던 용돈조차 부담스럽다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억짜리 집을 선물했는데 매달 30만 원이 아까워 저를 멀리하는 걸까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실수로 로그인한 채로 두고 간 휴대폰을 통해서였죠. 거기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미치겠어.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데 매번 뭘 사오시겠다고 연락하시고 우리 집이 보육원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퇴직하셔서 시간 많으시니 매일 오고 싶으신가 봐. 나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매번 신경 쓰이게 하시고 5억 주셨다고 평생 그 은혜 갚으라는 건가?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면 8억은 훌쩍 넘는데 우리한테 득된 게 하나도 없네.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멀리하는 게 좋다느니, 요양원을 알아보라느니, 심지어는 재산을 빨리 증여받으라는 조언까지.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방문한다고 하면 아예 집에 없는 척하거나 아이들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더욱 춥게 느껴졌고 감기에 걸린 몸은 계속해서 열이 올랐습니다. 체온계를 보니 39도.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줄 수 있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에 있다는 짧은 답변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라도 부탁해볼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아이들 감기로 정신이 없어서요. 혹시 저희한테 옮으실까봐 걱정되네요. 안에서는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할 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카카오 택시도 있고.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며칠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옆 병실의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이 찾아와 죽도 끓여다 주고 과일도 깎아주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들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우연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고지서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증여,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중개사가 어머님, 증여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일단 제 명의로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비정상적인 관계는 끝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떡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지은이 친정에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댁에는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날인데 며느리는 친정에만 가겠다고 합니다. 혼자서 준비한 떡국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이웃집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세뱃돈은 제가 나중에 아이들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떡국 한 그릇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트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자니 너무 외로워서였죠. 마트 식당가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너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집 명의를 안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시어머님만 돌아가시면 그 집은 완전히 내 거 되는 건데 요새 집값이 많이 올라서 8억은 될 거야. 증여세만 아까워서 아직도 속 터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죽음을 바라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가르쳤는데, 정작 제 며느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지라도 이대로 두면 더 큰 불행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5년 전 아들 결혼 당시 구입한 이 아파트는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아, 이 단지요. 지금 8억 2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5억에 샀던 집이 8억이 넘게 올랐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며느리가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등기부등본 떼어보셨어요? 지은이가 궁금해서 여쭤보래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귀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서둘러 끊었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요.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창가에 서서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웃음을 지었을까요? 손주들 앞에서는 할머니를 험담하고 뒤에서는 제 죽음을 바라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의 행동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아들. 서랍장을 열어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학창시절 받았던 상장들,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모습들, 그 모든 순간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깼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변해버린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 앞에서 무기력한 아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지만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뒤틀린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것만이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새 매물이 없어 난리인데 이런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좋아했습니다. 바로 매물 사진을 찍고 광고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파실 거예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온 것을 봤나 봅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도 곱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들고 왔더군요. 마치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집 파시면 저희가 어디로 가나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찾아온 며느리가 원하는 건 결국 이 집뿐이었습니다.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대접하려는데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피커폰이었는지 친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집을 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시간이 멀다 하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며느리 친정어머니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집을 팔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는 8억 3천만 원을 부르더군요. 두 번째는 8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8억 7천만 원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전세도 구하기 힘든데. 이제는 울먹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지 며느리는 모를 겁니다.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때의 외로움도, 명절날 문 앞에서 돌아섰던 서러움도 모두 잊은 걸까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날,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집을 잃는 것에 대한 것인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수자는 2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는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아들은 전세집을 알아보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이사 갈 생각에 매일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며느리가 찾아와 고함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성사되었고 제 명의로 된 집을 파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미쳤나봐. 우리 보고 전세로 나가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뒤에서 며느리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제 아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애초에 증여해달라고 했어야지.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며느리의 분노는 이제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다투는 소리가 집 밖까지 들린다고 이웃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며느리는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동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배운 게 있다면 옳은 일을 할 때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며느리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계약서를 찢으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매매 계약은 완료되었고 2주 후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가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매 대금으로 받은 8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강이 보이는 소형 빌라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전망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남은 돈은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노인대학에서 서예반을 하나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동네 노인대학 원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예를 가르치고 수요일에는 탁구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토요일에는 동네 주민들과 등산을 다녔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핍박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억을 들여 산 집이 8억 7천만 원이 되어 돌아왔고 그 돈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제가 받은 이자인 것 같았습니다. 노인대학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서예 전시회도 준비했습니다. 붓글씨를 쓰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제게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현우예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느 날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주 현우였습니다. 몰래 할머니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품에 안기는 손주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다녀간 후 일주일 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전세로 이사간 뒤로 부부 사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파신 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집을 팔고 난 뒤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망가질 뻔했던 우리 가정을 구하신 거라는 걸 알겠어요.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5년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세로 이사 간 후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대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따뜻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보내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제 집으로 한번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정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문득 교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 일도 그런 선택이었나 봅니다. 아플지라도 필요한 결정이었던 거죠.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아들 가족이 찾아옵니다.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서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들과 산책도 나갑니다.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 가족의 일상을 나눕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네요. 지난달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군요. 할머니, 이제 우리 자주 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서예도 배우고 싶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이야기로 손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으로 각각 장학금 적금을 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전해주려고 합니다. 노인대학에서는 이제 제가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서예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붓글씨와 같아서 한 번 내린 결단은 수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답니다. 수업을 들으러 온 할머니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칠 전에는 퇴직한 옛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제 삶으로 더 큰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든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5억짜리 집을 판 것이 아니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선생님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로 뒤틀어진 가족 관계, 돈 때문에 변질된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든 선택일지라도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강한 결단력으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김영숙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